미국 기준금리가 B컷 0.5% 내렸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그 대출 금리나 조건들은 굉장히 빡빡해졌기 때문에 기준금리 내렸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바로 올라가거나 뭐 이럴 건 아닐 것 같고, 향후 6개월 정도의 집값을 예상한다면은 올라가긴 어렵다. 그러니까 올라가도 다시 내려올 거다. 금리 인하를 하고 주가 같은 거는 사실은 꽤 올랐어요. 이제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명확하게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이유는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금융자산들과 상대적인 이제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일단 무조건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긴 한데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었던 이유는 금리를 크게 내리면은 사람들이 미국 중앙은행에서 경기 침체를 예견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은 자동으로 기업도 실적이 안 좋아지고 주가도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선반영해서 금리를 많이 내리면은 주가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발표를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많이 없어지고 금리는 내리고, 그러니까 좋은 것들만 지금 사실은 반영이 된 상황이라서 주가는 좋긴 한데 여전히 혹시 경기 침체가 나중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고, 또 연준을 믿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금리를 너무 급격히 내리다가 물가가 다시 오르는 부작용이 있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직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는 아마 계속 내릴 거예요. 아마 다음 FOMC에도 내릴 거고 아니면 그 다음에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기본적으로 예측은 두 차례 혹은 한 차례 아니면 또 이번에도 B컷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금리는 더 내릴 거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속도, 그 다음에 강도, 요것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리는 편이긴 하죠. 한국 주식시장 자체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서 사실 주식뿐이 아니고 채권이나 다 많은 금융시장들이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주식 같은 경우는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편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은 더 직접적으로는 대출 금리, 실질 시장 금리가 더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한국 기준금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긴 미치고, 그걸 한국은행 총재도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로바로 미국 금리가 내리면은 한국 금리도 바로 내려야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제로 금리일 적에 한국은 들쭉날쭉한 적도 있었고, 굉장히 디커플링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한국 금리도 내려가고 부동산은 올라가고, 이게 공식처럼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또 그 미국이 기준금리 내릴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혹은 시장에서 미리 알고 있어서 선반영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7월에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던 게 그런 걸 좀 선반영해서 시장이 먼저 움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B컷 0.5% 내렸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대출 규제, 기준금리 말고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그 대출 금리나 어떤 조건들은 굉장히 빡빡해졌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기준금리 내렸다고 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바로 올라가거나 이럴 건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굉장히 높은 기준금리에서 이제 처음으로 내리는 거잖아요. 이제 시작인 거죠. 이번 정부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판단 혹은 평가하기로는 명확한 정책적 방향성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영향을 미쳤냐라고 물어보기에도 애매할 정도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명확한 방향성이 없었고, 정책을 펼쳤던 것은 거의 유일하게 기존에 지난 정부가 좀 과도하게 묶었던 정책들, 그때는 코로나로 과잉 유동성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가격이 15억 이상이면 대출을 한 푼도 안 해준다거나 굉장히 좀 과잉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규제들을 풀어준 거, 요 정도 외에는 사실은 명확한 부동산 정책 어떤 철학 이런 게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 국토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정책을 좀 펼쳤어요. 8.8 대책이라고. 요것은 어느 정도 정부의 방향성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방향성도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주택 공급 정책으로서 유효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거의 다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정부의 정책이 어떤 시장을 흔들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만 금융 규제 혹은
2023년으로 생각하면은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금융 완화 정책, 현재는 금융 긴축 정책 이런 것들이 좀 금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유사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2021년 7월쯤에 그때 새 금융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이라는 분이 새로 취임을 하게 돼서 8월 달에 취임하고 7월부터 이제 청문회하고 막 이랬는데 그분이 취임 전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대출 규제를.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코로나의 뭐 제로 금리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동성을 막 퍼붓고 모든 자산 시장이 막 올라가고 투자에 열풍이 불고 이런 시기였는데 그때 우리나라 은행들도 굉장히 대출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해줬어요. 정말로 뭐 월급의 뭐 1.8배 막 이 정도로 막 해줬거든요.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연간으로 나가야 될 그것보다 상반기에 거의 다 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 새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거의 이제 막아버렸어요.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강력하게 아예 막아버려서 그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더 내줄 여력이 별로 없으니까 가상금리를 엄청 올리고 혹은 뭐 농협 같은 데는 아예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강했죠. 그때 21년 하반기가 굉장히 강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같이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해 보면은 그때 좀 다른 나라보다 미리 유동성 통제를 해서 다행이었죠. 이제 그때 규제를 하고 나서 규제를 정확한 8월쯤부터 했는데 한 9월, 10월부터는 집값이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체감할 정도로 꺾인 건 아닌데 그때 막 오르고 있다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한 몇 달 정도 꺾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좀 강력했다고 보는 게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파티를 하던 시기였거든요. 다른 데 뭐 주식시장이나 뭐 부동산 이런 데 다른 나라는 고점을 계속 찍어 나갔던 시기였는데 그것을 누르는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제 뷰로는 그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 규제만으로 약간의 조정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뭐 몇 프로 정도였는데 몇 달 동안에 약간의 조정이 왔던 그 정도의 흐름은 이번에도 반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게 7월 달에 고점을 찍었다가 감소를 하고 있는 어떤 흐름이거든요. 지금 8월, 9월 거래량 집계가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흐름상 추정을 해보면은 7월의 고점 대비해서 9월의 거래량이 한 40% 정도는 이렇게 급감할 것 같아요. 거래가 급감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대출이 잘 안 나오고 또 대출을 안 해주니까 좀 심리도 좀 꺾이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뭐 명확하게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집값이 엄청 떨어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상반기와 한 7월까지 뜨거웠던 그런 시장 분위기는 좀 꺾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조정까지도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가능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이어진 그 폭락은 고금리 쇼크라는 게 있었던 상황이니까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혹은 금융당국, 금감원, 금융위, 한국은행 이 정도로 이제 금융 쪽을 관할하는 그런 부처인데 특히 이제 직책자분들, 뭐 금감위원장님이나 한국은행장 이런 분들은 계속 메시지는 냈어요.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메시지는 계속 냈는데 이게 과열되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걸 보고 규제를 한 거죠. 그때 그 전에는 이제 우려만 계속 표명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좀 리스크한 흐름이 보이니까 규제를 바로 세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명확하게 말을 하면은 큰 틀에서의 메시지는 다 항상 일관됐어요. 가계부채가 너무 크고 위험하고 부동산에 쏠려 있는 게 좋지는 않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규제를 할 적에도 큰 방향성은 딱 하나였거든요. 그거는 이제 총량제라는 거예요. 총량제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 제도는 아닌데 일종의 가이드거든요. 가이드라는 것은 은행들한테 1년에 작년까지 이제 잔액 대출보다 2에서 3% 정도, 많이 해봤자 한 3% 정도를 넘어가게, 초과하게 대출을 해주지 말라. 이게 이제 일종의 가이드였어요. 너무너무 대출이 계속 커지면 안 되니까 약간 일종의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뭐 2에서 2.5%, 요 정도, 올해 기준 한 2.5% 예상되니까 GDP 대비 대출 그 총량을 줄이는 게 지금 현재 금융당국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GDP가 2.5% 정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거보다는 줄여라라는 그 가이드를 모든 은행들한테 가이드를 줬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번에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좀 핫하면서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상반기 7월, 8월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간 거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총량 그 기준을
상반기에 이미 거의 80% 이상 채웠고 그러다가 7월, 8월 넘어가니까 일부 은행들은 넘어버렸어요.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출이 한 푼도 나가면 안 되고 오히려 상환만 받아야 되고 총량제를 지키려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금감원장의 메시지는 이랬다 저랬다 했다기보다는 명확하게는 한 개였어요. 총량제를 지켜라. 총량제를 지켜라라고 했더니 금리를 올려버린 거죠. 은행들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총량제를 지켜라라고 말하지 않고 총량제를 지켜라라고 했더니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대출을 줄이려고 했더니 금리 올리기만 하는 걸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대출이 줄어들지만 국민들은 부담이 생기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있잖아요. 대출 하지 말라고 했다가 금리 올리니까 금리 올리지 말라고 한 걸 보면은 이랬다가 저랬다고 한 것 같지만 사실 메시지는 같아요. 대출을 총량을 넘지 마라. 그 총량을 넘지 않으려는 그 정책을 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걸로 하니까 금리만 올리지 말고 다른 어떤 한도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택해라. 이렇게 또 메시지를 낸 거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금감원장이 생각하는 알아서랑 은행들이 하는 알아서랑 좀 달랐던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방향성은 딱 하나예요. 그 총량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이제는 알아서 해라가 됐어요. 어쨌든 금융당국에서는 총량제를 지켜라라는 가이드만 줄게. 그 안에서는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지금 은행들이 알아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대출 규제가 좀 세게 나왔어요. 대출 규제라기보다는 기존 규제를 철저히 지키라는 가이드를 내렸고 은행들이 거기에 맞춰서 각자의 정책들을 내세운 상황인데 그게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빡빡해진 상황이고 그래서 그 영향이 일단은 하방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도 그래도 집을 사야겠다는 수요가 더 셀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래서 만약에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가계대출도 줄지 않고 이런 현상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규제, 지금은 은행 알아서 해라, 총량제만 지키면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더 강력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미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LTV 규제 강화 혹은 뭐 DSR도 더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카드도 있다라고 이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집값이 규제를 뚫고 올라간다고 한들 더 센 규제를 받고 내려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초까지 뭐 3, 4개월 남았는데 혹은 이게 너무 짧다고 하면 향후 6개월 정도의 집값을 예상한다면은 올라가긴 어렵다. 그러니까 올라가도 다시 내려올 거다. 근데 이게 뭐 보합일지 아니면은 조금 조정일지 이것까지는 디테일하게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약간은 아래로 가는, 약간은 조정기를 거치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꼭 규제뿐만 아니고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이유가 올해 1월부터 올해 한 10월까지 그 서울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정말 역사상 한 30년 만에 이렇게 적은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이제 11월부터는 물량이 많아집니다. 입주 물량이라는 것은 항상 물량이 많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비포 앤 애프터 차원에서 갑자기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 대출 규제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요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무슨 둔촌주공 입주할 때 전세자금 대출 안 되면 어떡하냐 이게 기사로 계속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묶여 있을 거예요. 둔촌주공 입주할 적에 여기에 은행들이 또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입주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또 돈이 풀려야 되면 다른 데는 더 묶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엮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연말부터 내년까지 좀 서울은 물량이 좀 많은 편이고 대출 규제는 더 강력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3개월에서 6개월 뭐 이 정도는 하방 압력을 주는 요소들이 더 많다고는 봅니다. 일단 그 내 집 마련이 까다로워지죠. 실질적인 대출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은행들이 판매하는 상품 자체도 올라갔는데 정부에서의 정책 대출 금리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많이 팔리는 게 그 디딤돌 대출이랑 버팀목 대출이라고 그런 정책 대출이 많이 이렇게 나갔는데 그것도 0.4% 이제 정부가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을 살 적에 이자 부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내 집 마련이 조금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집값이 내려가면은 내 집 마련이 더 쉬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집값이 지금 내려가도 대출 금리가 이렇게 높아서는 내 집 마련하기 수월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약간 박탈감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집값이 내려왔으니까 내가 언젠간 살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마음은 생길 수 있는데
막상 대출을 받아서 살려고 하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집값이 아직은 떨어지지도 않았고 혹여 이런 규제로 인해서 일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이 쉬워진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대출 규제를 하면은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만 무조건 대출 규제만 하면 집값을 잡겠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대출 규제를 세게 해가지고 집값이 내려간다고 한들 대출 규제가 너무 세면은 결국은 현금 부자들한테만 유리한 상황이 온 거죠. 현금 부자들만 대출 규제로 인해 내려간 집값, 이 집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현재 소득은 어떻게 좋은 직장을 마련해가지고 혹은 결혼을 해가지고 맞벌이로 괜찮은 소득을 얻고 이걸로 집을 살려고 하면은 젊은 분들은 당장 모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결국은 해줘야 돼요. 대출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대출 규제를 너무 세게 하면은 집이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현금 많은 사람만 유리해진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좀 잘 잡아야죠. 그래서 현재 같은 아주 강력한 대출 규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집값이 안 떨어진 상황에서는 당연히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집값이 조금 떨어져도 폭락까지 가지 않는 한 현재 상황으로는 내 집 마련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1년도에 그 코로나 유동성 시기에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는데 올해 이제 지역별로 그 최고점을 깬 곳들이 있거든요. 잠실, 고덕, 마포, 강남, 반포 이런 소위 이제 상급지들이라고 하는 그런 곳들은 전고점을 찍었는데 이곳들은 좀 조급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너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담감도 있고 여기에 대출 규제도 있고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그런 곳들의 어떤 움직임을 더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조급하게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뛰어들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별로 안 오른 곳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곳들 특히 이제 서울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경기도 이런 데만 가도 그런 것들은 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 만기라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 집 마련 하고 싶어 그러면 뭐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본인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다. 일단 너무 그 저점을 기대하시고 저점을 노리시는 것은 일단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막 떨어진다는 사람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저점을 잡기 위해서 혹시 조정이 와도 더 내려가길 기다리면서 최저점을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만약에 반등했을 적에 또 그걸 잡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시점에도 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점을 잡는다기보다는 고점은 피하겠다. 요 정도는 사실은 가져가도 될 것 같거든요. 너무 오른 가격에서 내가 꼭지를 잡진 않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부담스러운 동네들은 있어요. 전고점을 이미 깨버린 곳들이라든지 그런 곳들은 조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고점 대비 아직도 사실은 10%에서 20% 낮은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사실은 뭐 고점을 피하겠다 이런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고 조금 젊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정도의 타이밍을 보고 실질적으로는 그 실거주의 안정성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그 라이프 플랜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하고 가격 타이밍을 엄청나게 좋은 타이밍에 잡는다기보다는 주거비를 내가 이렇게 사서 감당할 수 있을지 요거 판단해 보시고 인구 감소 시기에도 정말 강남 이런 데뿐만 아니고 좀 수도권에 좀 괜찮은 뭐 역세권 이런 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집값이 어쨌든 물가 상승률 혹은 그 이상 정도로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 라이프 플랜 혹은 내 가족 플랜 이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주거 안정성을 언제 확보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고 이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딱 맞는 시기 그때는 꼭 내 집 마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요 정도 많이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초등학교 뭐 고학년 되기 전, 뭐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런 본인만의 판단을 가지고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타이밍, 최소한의 타이밍은 이렇게 까다롭게 잡아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라이프 플랜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엎어지기 직전인 단지들까지 생긴 거예요. 그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돌아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지방들은 굉장히 재건축하기 어려워진 거죠. 하지만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딱히 그렇진 않아요. 돈을 받으면서 새 집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죠. 입주하기 직전에 1억 더 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요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많이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야말로 다른 아파트 시장보다 더 양극화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 집값은 지역에 따라서 많이 오르는 곳이 있고 뭐 적게 오르는 곳이 있고 서울 기준으로는 이제 떨어진 곳은 없으니까 많이 오르거나 적게 오르거나 지방은 조금 떨어지거나 뭐 이런 식의 양극화가 발생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세의 변화 차이를 넘어서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거든요. 공사비도 많이 올랐는데 사람들이 공사비만 올랐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금융비용도 많이 올랐었고 지금은 약간 다시 금리가 내려가고 있지만 금융비용도 많이 부담스러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건비들, 여러 가지 비용들, 모든 물가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던 차이보다 여기는 그 비용들의 영향까지 더해져서 사업이 아예 안 되는 지역들, 아예 사업이 안 되는 단지들, 거의 엎어지기 직전인 단지들까지 생긴 거예요. 어디는 근데 이 집값이 많이 올라간, 주변 집값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증가한 것보다도 더 이익이 증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나아진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역별로 양극화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을 봐도 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이런 서울에서도 좀 좋은 재건축 단지들 그런 곳들은 지금 대출 규제가 된 뭐 8월 이후에도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 수준이고 하지만 서울에서도 뭐 노원구, 도봉구 그다음에 뭐 경기도, 인천 이런 데로 가면은 재건축 단지들이 저점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아주 살짝 오른 수준에 그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방으로 가면은 거의 이제 진행 자체가 스탑된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양극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오른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시작은 그 코로나 시기에 자재값이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이제 그 물류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자재 공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뭐 철근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시멘트 이런 것들의 자재값들이 엄청 폭등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근데 자재값은 사실은 다시 내려왔어요. 원자재 값이란 거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남은 것은 인건비 문제예요. 인건비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물가도 오르고 뭐 성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돈도 풀리고 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이제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기간별 인건비도 올랐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공사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이런 거와 이슈와 상관없이 2번 정도의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그 소위 순살자이라고 하는 자이 그 주차장 붕괴한 그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광주의 아이파크 그 공사 현장에서 이제 위쪽이 무너져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쁜 게 아니고 FM이 된 거예요. 기존에는 좀 빨리빨리 하는 그런 공사 현장의 문화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어떤 규정도 굉장히 빡빡해지고 어떤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기준도 굉장히 FM이 되고 콘크리트를 뭐 얼만큼 굳힌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더 강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공사 기간이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이제 주 52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늦게까지 일을 못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32개월이면 아파트 단지를 다 지었다라고 하면은 요새는 그 정도의 단지를 40개월 넘게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뭐 한 20, 30% 정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인건비 상승이 지금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자재값, 인건비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금융비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022년에 고금리 쇼크가 왔잖아요. 근데 그때 비용을 이미 차입했던 그런 뭐 조합들, 단지들 이런 데는 그 고금리 쇼크 때의 그 금리 비용을 다 온전히 부담을 해야 됐으니까 굉장히 큰 쇼크가 왔었고, 지금 기준금리가 이번에 인하가 됐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물론 올해 이미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지만 사업자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시공사나 뭐 이런 데서 대여를 해서 사업비를 끌어오는 그런 비용은 여전히 예전만큼 낮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그 부분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죠. 물론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되고 대출금리도 인하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채권금리 인하가 되면은 금융비용 쪽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재값이나 인건비는 떨어지지 않겠지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규제 완화 정책은 많이 했는데요.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많이 했고 비서울은 이제 특별법,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우는 그 특별법을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 이게 시장의 효과는 현재까지는 별로 나오진 않고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 줬거든요. 분명히 좋게 만들어 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좋게 만들어 줬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어떤 비용 증가의 문제,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잘 안 될 만한 부분, 그 다음에 분담금이 너무 올라갈 우려, 이런 우려들이 많이 겹치면서 그런 완화책들이 시장에 탁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완화책과 별개로 상급지들이 가격이 올라간 거고, 상급지가 아닌 곳들은 그런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로 반응은 안 했다. 그래서 분명히 영향을 줄 만한 정책이 풀렸다라고는 생각하지만 현재까지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진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재건축을 하려면은 뭐 얼마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위 이제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짓는 아파트에서 추가 분담금 뭐 여러 가지 뭐 지분이나 용적률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추가적으로 한 4억은 더 들여야 된다. 이런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그 주변의 신축, 즉 이 아파트를 재건축했을 적의 기대 가격이 4억 이상은 더 높아야지 재건축을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기대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돌아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계산을 해보면 딱 나오니까요. 이 정도를 하려면, 재건축하려면은 지금의 비용 구조 상황에서는 몇 억은 더 내야 되고, 몇 억을 더 내도 그만큼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고, 이런 어떤 컨센서스가 주민들 사이에서 생기면서 아무래도 동의도 좀 적게 되고, 재건축 추진을 좀 하기 어려워지고, 이래서 말씀대로 재건축을 하기 더 어려워진 상황인 게 맞는 지역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지방들은 굉장히 재건축을 하기 어려워진 거죠. 하지만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딱히 그렇진 않아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신축 아파트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집값이 지금 서울 아파트는 올해 꽤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지역별로,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신축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한 것은 서울의 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용 상승보다 집값 상승, 내가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승이 더 커진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은 사실은 맞지 않은 상황이 됐고,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서울 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사실은 좀 앞으로 전망을 보면은 신축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아마 다시 원활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제 5층 아파트 정말 저층의 대지집은 많은 재건축을 하면은 돈을 받으면서 새 집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진행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에서도 좀 소도시 이런 데 국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사들이 재건축을 꺼리고 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일단 수주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재건축이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건설사들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 가지 뭐 영업이익이나 뭐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재건축뿐이 아니고 모든 수주를 굉장히 깐깐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수주를 안 한다가 아니고 전반적인 수주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다. 보수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굉장히 업황이 괜찮았을 때의 건설사들은 볼륨을 키우는 많은 공사 현장을 차지해서 소위 마켓 셰어를 늘리는 그런 어떤 영업 전략을 펼쳤다고 하면은 지금은 무조건 이익이 나는 그런 사업장, 거기서 이익이 나는 조건으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장들이나 어떤 건설 사업장들은 단독 입찰이 되고 옛날에는 경쟁을 해서 출혈 경쟁도 하고 그래서 손실까지 감수를 해서라도 이 랜드마크 단지를 차지를 한다 이런 어떤 기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단지여도 손실은 보지 않는다. 무조건 이익을 확실하게 본다. 보수적인 기조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에도 그런 차원에서는 요새 수주를 잘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재건축 단지의 문제가 아니고 건설사들의 현재 상황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테크가 어렵다라는 말은 조금 애매한데 아마 그 얘기 자체도 앞서 질문 드린 것처럼 지금 재건축이 사업이 잘 안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 하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들 서울에서도 소위 상급지라고 하는 집값이 비싼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사업성 자체로는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고 음마 아파트 같은 곳들은 사실은 내부 문제가 문제지 그런 사업성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좀 일치시키는 그런 문제들, 주민들의 갈등을 봉합시키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문제지 몸테크가 어렵다거나 뭐 사업성이 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들, 비싼 아파트들은 재건축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몸테크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정반대예요. 지금이 몸테크하기가 훨씬 좋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들은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혹은 8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에요. 이런 아파트들은 정말로 요새 사람들이 거주하던 그런 컨디션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정말 낡고 좀 낙후됐거든요. 지하주차장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런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음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옛날부터 재건축이 된다 하다가 지금 미뤄진 상황이고 앞으로 재건축이 계속 추진되고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들은 예를 들면 선도지구 선정한다고 달리고 있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쩡해요. 멀쩡하고 물론 멀쩡하다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옛날만큼 굉장히 심한 몸테크를 해야 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분당이나 뭐 90년대 초중반 그런 아파트들을 보면은 그래서 옛날보다 오히려 몸테크 난이도가 좀 더 낮아졌다. 이렇게 정반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낮다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본인의 이제 성향, 사실 성향이 제일 중요하고요. 정말 몸테크도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꼭 신축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선택이라고 보고요. 재건축을 투자 겸 실거주를 해서 들어가서 돈을 벌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잠깐 몸테크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주라는 걸 할 때까지 쭉 살고 이 오래된 집에 쭉 살았을 적에 공사 완료되고 새 집을 받고 나면은 그 긴 기간 동안 버티고 나면은 분명히 재건축을 사서 버틴 사람이 이익이 더 클 거예요. 신축을 사서 쭉 산 사람보다. 하지만 그만큼의 그 긴 시간 동안의 그 불편함,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의 리스크를 감내를 하고 얻어낸 것이고, 반면 신축에 살면은 신축 아파트 가격도 요새 잘 나가고 잘 오르니까 어느 정도의 상승은 있으면서 편하게 신축의 인프라를 즐기면서 살았지만 한 10년 후에 보니까 그때 재건축 샀으면 돈을 좀 더 벌었겠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둘 중에 뭘 선택할지는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젊은 사람이면 그냥 재건축 하지 말고 편안하게 요새의 신축 인프라를 즐기면서 신축 쪽으로 가시라는 좀 조언을 좀 더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앞서 약간 강하게 말씀드렸던 뭐 지방이나 혹은 지금은 오르지 않은 비서울 수도권, 뭐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중에 좀 외곽지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 가격 레벨 자체가 낮거든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우려, 추가 분담금이 너무 크거나 뭐 너무 사업이 길어지거나 엎어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이라기보다는 뭐 시세 이런 걸 직접적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수도권 포함해서 비서울 쪽으로 봐도 지금보다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뭐 단기 반등일지라도. 그래서 지금의 가격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요거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인구 감소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해도 단기 반등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적으로 좀 괜찮은 상황이 온 거고요. 서울 상급지 같은 경우는 특히 분양가 상한제도 안 걸리는 이제 마용성급, 소위 이제 마포, 성동, 용산 뭐 요급이라고 하는 그런 급들은 이미 좋은 상황이 왔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서울 외곽지 노도강,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 이런 곳들도 앞으로 좀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이제 가능한 시장이 아니고 반드시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정말로 정말 넓은 땅을 가진 5층 아파트에 살면서 돈을 환급 받으면서 새 집을 받는 이런 꿈 같은 그런 사업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쨌든 내 돈을 부담을 해가지고 신축으로 다시 지어지는 그런 사업이 될 텐데 그걸 하려면 반드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고 같은 유사한 입지 내에서도 사업성 검토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꼼꼼하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재개발도 사업성이나 요 입지에 재개발을 하면은 얼마 정도의 시세가 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고 신중하게 따져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하기 위한 공부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무조건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야말로 옥을 가릴 수 있으면은 오히려 투자적으로 성과를 더 잘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석을 잘못 집으면은 굉장히 큰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켠에서는 기회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사비가 한 근 2년 정도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공사비의 상승 흐름은 좀 잠잠해졌어요. 계속 오르진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최근에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조합들이 그전에 금융비용을 많이 썼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비뿐이 아니고 다른 비용들 상승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막 공사가 진행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추진하는 것들이 아니고 많이 진행해서 이제 막 공사를 하거나 뭐 이주를 하거나 뭐 내년이면 입주하거나 이런 후반기 사업장들을 매수를 해서 수년 후에 내가 신축 입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어떤 비용들이 엄청나게 쓰이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공사비의 인상분으로 인해서 나한테 추가적인 분담금 요구가 오지 않을지 요거를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을 적에 내가 지금 요 재건축 단지를 사면은 신축 아파트를 뭐 예를 들어서 한 8억에 받는다. 8억 주고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서 샀는데 입주하기 직전에 1억 더 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요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꼼꼼히 따져보고 어떤 그 사업장의 자료 같은 것을 주변 부동산이나 아는 조합원이 있으면 요청해서 받아보거나 하면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이건 물론 공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꼭 그걸 따져봐서 추가 분담금, 내가 입주할 적에 돈을 더 내라라는 그런 리스크가 적은 곳을 반드시 픽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요새 중요한 부분이고 역으로 그것을 굉장히 잘 공부해서 잘 따지면은 입주할 적에 혹은 나중에 청산할 적에 돈을 돌려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사업성 분석, 비용 분석, 뭐 수익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 분담금이 있을 수 있는 단지인지 이런 리스크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리, 시장, 뭐 정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설명들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보시기보다는 입지적으로 본인이 판단하기에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옥석 가리기 잘 하시고 그리고 너무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고점만 피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서 내 집 마련하시고 혹은 뭐 투자를 조금 하실 분들은 투자까지 접근하시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